언니, 이렇게는 못 살아요. 2024년 겨울 평양 공개처 현장. 조선중앙TV 아나운서 박순희가 탈북시도 죄로 총살당했다. 그 옆에서 지켜본 동료 리명이 10년간 메인 뉴스를 진행하며 고위 간부들의 상품으로 살아온 그녀였다. 2달간 이 악몽을 안고 살던 아나운서. 과연 그녀는 보위부 감시를 뚫고 한국 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목숨 건 탈출의 진실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평양의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조선중앙TV에서 저녁 8시 뉴스를 진행한 지도 벌써 10년째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TV 아나운서라는 건 그야말로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메인 뉴스를 맡은 사람은 평양에서도 손에 꼽히는 특권층이었죠. 간부 아파트에 살고 배급도 제일 먼저 받고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나운서 동무 오늘도 뉴스 잘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행복한 사람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TV 화면 속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방송국 지하 미용실에 가면 전담 미용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히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시면 딸 하나 꾸미는데 웬 그리 난리냐고 하실 정도였죠. 어머니는 옛날 평양예술단에서 노래를 하셨는데 그때도 이렇게까지 꾸미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남한 가수들도 이 정도로 꾸미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명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놨으니까 저녁에 꼭 먹어라. 아침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우리 집 장독대에서 3년 묵은 된장으로 끓인 찌개에 두부 한 무 넣고 파 듬뿍 넣으면 그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거기에 감자랑 애호박까지 넣으면 그야말로 별미였죠. 그게 제가 하루 종일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장을 보시고 정성껏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에 가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 뒤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보위부 담당자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감시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을 수 없었습니다. 리명희 동무, 오늘 원고는 특히 신경 써서 읽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원고를 읽을 때도 한 글자, 한 음절도 틀려서는 안 됐습니다. 한 번은 경애하는을 존경하는이라고 잘못 읽었다가 일주일 동안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 내내 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걱정만 하셨습니다. 밤마다 제 손을 잡고 우리 딸 괜찮겠지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명절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상을 차리고 송편도 빚고 그래야 하는데 저는 특별 방송 때문에 방송국에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빚은 송편을 도시락에 싸서 보내주시면 저는 방송 준비실 구석에서 혼자 먹곤 했습니다. 송편 한 입 베어 물면 어머니 손맛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먹을 텐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명희는 나란 일 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위로해 주셨지만 정작 저는 나란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읽고 웃고
손 흔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진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어머니의 손길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집 아줌마들도 와서 함께 김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이렇게 이웃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될 시작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작은 의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가을, 방송국 국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국장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손목에는 스위스 시계가 반짝였고 구두도 외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보기 힘든 명품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였습니다. 리명이 동무, 영광스러운 소식이 있네. 이 동무께서 자네를 특별히 지목하셨어. 이번 주말 만찬에 참석하게. 국장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생선을 고르듯 저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주말에 당 간부 만찬이 있대요.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인정받는구나. 아버지도 좋아하시겠다. 이거 옷은 뭐 입고 갈 거니? 엄마가 다려줄까? 아버지는 당 선전선동부 간부였습니다. 저를 아나운서로 만든 것도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딸이 아니라 출세의 도구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명희야, 너는 우리 집안을 빛내야 한다. 주말이 왔습니다. 고급 식당이라고 하기엔 너무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보다 더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이런 곳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강냉이죽으로 연명할 때 이곳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랍스터, 스테이크, 와인. 북한 주민 대부분은 이름도 모를 음식들이었습니다. 평양 시민들도 고기 한 점 먹기 힘든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나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예쁜 꽃병이라는 것을. 그들은 제 의견 따윈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웃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길 원했습니다. 명희 동무, 참 아름답네. TV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더 낫군. 정말 최고의 미인이야. 그 간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가족은? 아버지의 지위는? 어머니는? 감사합니다. 또다시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한 숟갈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명희야,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니?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말이 보위부에 전해지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방송 준비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이런 건 몰랐을 겁니다. 6.25 전쟁 때도 힘들었지만 적어도 사람은 사람답게 대했을 겁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 문득 작년에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 TV 화면으로 그들의 공개 재판을 중계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을 민족 반역자라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았을 거라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라고.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웃을 때도, 뉴스를 읽을 때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상품이구나. 예쁜 인형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겨울이 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박순이라는 아나운서였습니다. 저보다 5살 어렸지만 우리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고위 간부들의 초대를 받는 처지였으니까요. 순이는 함경도 출신이었는데 평양까지 올라온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쁘다는 이유로 선발되어 평양에 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방송 준비실에서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언니, 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 순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탈북이요. 다음 달 중국 취재 갈 때 도망칠 거예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한데. 미쳤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눈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저 이번 달에 또 그 사람한테 임신했대요. 낙태하라고 하더군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자인데, 저도 사람인데, 제 아이를 그냥 없애라고. 순이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순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평양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본보기로 사람들 앞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날도 민족 반역자를 처형한다고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의무적으로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끌려 나온 사람이 순이었습니다. 안 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나 있었습니다. 이자는 조국을 배신하려 한 반역자다. 중국으로 도망치려다 적발되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처단하라, 처단하라 외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옆 사람도 똑같이 외쳤지만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순이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순이의 그 표정이 보였습니다. 순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명희야, 왜 이렇게 우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엄마, 동료가 죽었어요. 어제. 아이고, 무슨 일이니? 아직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병으로 돌아가셨니? 네,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왜 죽었는지, 그녀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녀가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녀의 부모님은 지금 얼마나 슬플지. 그날 밤 저는 순이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딸을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신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 갔습니다.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명희 동무, 어제 일 봤지? 그게 바로 조국을 배신한 자들의 최후야. 너도 조심해야 해. 특히 너 같은 인기 아나운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순이의 죽음을 이용해 저를 겁주는 거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순이를 향한 슬픔과 체제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진행하면서 저는 원고를 읽었습니다. 반역자를 처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순이를 반역자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웃어야 했습니다. 1000만 시청자 앞에서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 하지만 그날 저도 깨달았습니다. 순이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곳에서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탈출, 그것만이 답이었습니다. 순이는 실패했지만 저는 성공해야 했습니다. 순이의 목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순이가 죽고 한 달 후 기회가 왔습니다. 리명희 동무, 중국 베이징 취재 일정이 잡혔네. 일주일 후 출발이야. 중국 조선족 방송 교류 프로그램이니까 잘 준비하게. 국장의 말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순이가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중국 출장을 간다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평생 북한 밖을 나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아나운서는 가끔 해외 취재를 갑니다. 물론 보이부 감시원이 붙어 다니지만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중국 출장 가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조심히 다녀와라. 중국은 추운 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고.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께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몰래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중국 한국 대사관 위치를 찾았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인터넷은 철저히 감시받지만 방송국에서는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브로커 연락처도 구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다른 아나운서가 몰래 알려준 거였습니다. 언니, 조심하세요. 잡히면 순이처럼. 알아. 각오하고 있어. 순이 목까지 살아야지. 저는 각오했습니다. 죽을 각오였습니다. 순이의 그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김을 구워주셨습니다. 명희야, 중국 가서도 잘 먹어야 해. 이거 가져가라. 엄마가 정성껏 구웠다. 어머니가 정성껏 구운 김을 도시락통에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서 말린 김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참기름 발라서 구우면
그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걸 기억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함, 어머니의 냄새, 모든 걸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울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니? 일주일이면 금방이야. 금세 돌아올 텐데. 우리 딸 감성적으로 변했네.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너무 좋아서.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명희, 중국 가서 우리 조국의 위상을 높여라.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방송 잘하고 와라.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제나처럼 정치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는 이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해요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주신 책상, 중학교 때 받은 상장들, 가족 사진들,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하고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말리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위부에 신고라도 하시면. 아니, 어머니는 절대 안 하시겠지만 아버지는 모릅니다.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미안해요. 문 앞에서 속삭이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잘 다녀와라, 우리 딸. 몸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어머니가 현관에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불효자식이어서 미안해요. 속으로 수없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평양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대동강, 주체사상탑, 어렸을 때 뛰놀던 공원.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잘 있어, 내 고향. 잘 있어, 엄마. 엄마, 저 꼭 성공할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보위부 감시원이 제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김철수라는 4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무표정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리명희 동무, 중국은 위험한 곳이야. 절대 내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돼. 탈북자들이 많은 곳이니까 특히 조심해야 해.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평양이 제일 좋은데요. 호텔은 베이징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20층짜리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불빛이 많았습니다. 건물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취재 일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조선 대사관 방문, 오후에는 중국 CCTV 견학, 저녁에는 조선족 방송국 관계자들과 만찬. 일정을 들으면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회였습니다. 호텔에서 나갈 때 도망쳐야 했습니다. 새벽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조선 대사관 방문 전에 사라져야 했습니다. 밤 11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철수 감시원 방은 제 옆방이었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김철수가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순이처럼 하느님 제발 부모님을 지켜주세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날 밤은 기도했습니다. 남한에서 온 선교사들이 말하던 하느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가 자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에 여권과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김도시락도 넣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고향의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로비에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깅 좀 하려고요. 운동, 아침 운동. 어설픈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른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나 봤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1월 중순의 베이징은 정말 추웠습니다. 손이 얼얼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멀어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속 앞으로만. 길모퉁이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중국어로 외쳤습니다. 택시기사가 이상하게 저를 봤지만 출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리명이, 지금 어디야? 당장 대답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원 버튼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전원을 껐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베이징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순이야, 하늘에서 도와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30분쯤 갔을까요? 택시가 섰습니다. 여기. 택시기사가 가리킨 곳에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주고 뛰어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사람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 북한에서 왔어요.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대사관 차였습니다. 김철수와 다른 요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리명이, 당장 돌아와. 너 지금 큰일 났어.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돌아가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저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저는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리명이, 너 끝났어. 내 가족도 끝났어.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자유를 향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대사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진정하세요. 젊은 대사관 직원이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물이 컵 밖으로 흘렀습니다. 직원이 제 손을 잡아 컵을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부모님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일단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북한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계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명희를 내놔라. 그 여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다. 범죄자다.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한국 땅이에요.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안전할까요? 중국 정부가 저를 북한으로 보내는 건 아닐까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송한다고. 그럼 저도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영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인자한 얼굴의 남자분이었습니다. 탈북하신 거죠? 한국 가기를 원하시나요? 네. 제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살고 싶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중국 정부와 협의해야 하거든요. 얼마나요? 한 달 정도. 중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해서요. 북한에서 압력도 들어올 테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한국으로 보내드릴게요. 한 달. 그 긴 시간을 여기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평생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대사관 안작은 방이 제 거처가 되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감시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첫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 제가 탈북했다는 걸 아셨을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아마 제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얼마나 울고 계실까요? 아버지한테 혼나지는 않으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직원이 아침밥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밥이에요. 드세요. 한국 음식이에요. 밥과 된장찌개, 김치였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와 비슷했습니다. 한 숟갈 떠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입에 안 맞아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고향 음식 같아서, 엄마 생각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사관 밖에서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했습니다. 매일 새끼 밥을 먹고 책을 읽고
TV로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사가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중국 정부가 한국행을 허가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해결됐어요. 정말요? 정말로요? 네. 다음 주에 출발하실 수 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효도도 못하고 떠나서. 하지만 엄마 저는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꼭 엄마를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종이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밥도 챙겨주시고 옷도 새로 사다 주셨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일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요. 힘내세요. 한 직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민족.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같은 민족이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북에서는 같은 동포끼리도 서로 감시하는데 20일이 지났습니다.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밤 창문으로 베이징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 불빛들 너머에 한국이 있겠죠. 이제 한국에 가는구나. 자유로운 나라로. 순이야, 나 드디어 해냈어.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저를 받아줄까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한국에서 잘 사세요. 힘들면 연락하세요. 직원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이 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하지만 괜찮아. 이제 자유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2025년 2월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새로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공기는 달랐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평양 순환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컸습니다. 모두들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탈북자시죠? 이리 오세요. 통일부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정말 자유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환영한다고, 저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자유라고, 정말 자유라고.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 골목마다 있는 카페,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네온사인들, 활기찬 사람들. 저기, 저 가게는 밤에도 하나요? 편의점이요? 네, 24시간이에요. 언제든 가서 물건 살 수 있어요. 24시간이요? 진짜요? 밤에도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밤 9시만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데 여기는 밤에도 장사를 한다니. 전기도 그렇게 많이 쓰는데
괜찮은 건가?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잘 적응하세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침대도 책상도 옷장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겨울 산이 아름다웠습니다. 혼자 쓰는 방이에요. 혼자요? 진짜 혼자 쓰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가족 모두가 한 방에서 잤는데 여기서는 혼자 방을 쓴다니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쌀밥에 반찬이 5가지나 나왔습니다.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나물도 있고 국도 있고 과일도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북한에서는 이런 밥상은 명절에나 볼 수 있었는데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옆 테이블에 다른 탈북자가 앉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어제 왔어요. 저도 작년에 왔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울게 돼요. 저도 한 달 내내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 미안해서.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선 맘 놓고 울어도 돼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자유니까요. 진짜 자유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취업 교육. 북한에서 쓰던 말이랑 좀 달라요. 동무는 안 쓰고 친구라고 해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버스는 버스, 트락토르는 트랙터, 라디오는 라디오. 발음이 조금씩 다르죠? 같은 말인데 발음이 달랐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컴퓨터 시간에 인터넷을 배웠습니다. 원하는 거 아무거나 검색해 보세요. 뭐든 검색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타자를 쳤습니다. 북한 뉴스. 화면에 북한 소식이 떴습니다. 조선중앙TV 뉴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 제 동료가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저 친구는 아직도 그곳에 있구나.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평양 날씨. 고향 날씨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영하 10도. 추운 날씨였습니다. 어머니는 추우시겠다. 난방은 잘 되는지. 밤이 되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네온사인, 가로등, 아파트 불빛, 밤하늘이 밝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캄캄했는데 여기는 밤에도 환했습니다. 엄마도 이 불빛을 볼 수 있다면, 엄마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다면, 어머니 생각이 매일 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사세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탈북자 지원센터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배웅해 주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으로,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는 곳으로. 지금은 2020년 5월입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어느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무도 저를 특별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핸드폰을 보고 음악을 듣고 그렇게 회사에 갑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입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24시간 문이 열려 있다는 것.
삼각김밥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 배고프면 언제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넘쳐난다는 것. 쌀, 고기, 과일, 과자.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었는데, 배급표가 있어야 살 수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전 세계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것. 유튜브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매일 느낍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명희 씨, 고향이 어디예요? 아, 북쪽이요. 평양? 아, 탈북자시구나. 힘들었겠어요. 적응 잘 되세요? 동료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이상하게 보지도 불쌍하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평범하게 대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원룸이지만 제 집입니다.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인터넷도 됩니다. 문을 잠그면 저만의 공간입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저녁을 먹으며 TV를 봅니다. 뉴스를 보다가 북한 소식이 나오면 귀를 기울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뉴스 화면에 평양 거리가 나옵니다. 제가 걷던 그 거리들, 제가 살던 그 동네, 눈물이 납니다.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밥은 잘 드시는지, 건강하신지 매일 밤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신지, 밥은 잘 드시는지, 제가 없어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혹시 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아닌지. 탈북자 모임에 가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부모님 북에 두고 왔어요. 매일 꿈에 나와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통일되면 만날 수 있겠죠. 그러게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통일은 정말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이 될 거라고. 그래야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설악산에 갔습니다. 회사 워크숍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것도 못했는데, 마음대로 산에 갈 수도 없었는데, 북한에서는 여행 증명서 없이는 다른 도시도 못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주말이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북에 있는 우리 엄마도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료들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명희 씨, 언젠가 부모님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되면요. 감사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평양에 가서 어머니 묘소를 찾을 겁니다. 아마 어머니는 제가 탈북한 것 때문에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할 겁니다. 엄마 미안해요. 불효자식이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TV 화면 속 꽃병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제가 목숨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알아주세요.
자유는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에 계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 너무 소중한 겁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저처럼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고 동료들과 웃고 퇴근 후 치맥을 먹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고 영화를 보고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